살인 미수로 직접 신고하겠다. 선언한 황기찬. 무너진 집안의 기둥은 이제 모두를 끌고 함께 추락하려는 걸까요? 끝내 죽음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희를 죽인 진짜 범인으로 황기찬을 지목할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쥔 강세리. 그녀가 입을 열면 모든 판은 뒤집히는데 과연 강세리는 막아서려 할까요? 아니면 폭로를 선택할까요? 만약 진실이 당신을 구할 마지막 열쇠라면 그 열쇠를 가장 먼저 돌릴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가장 미워하던 그 사람일까요? 그 질문이 귓속을 오래 울렸는데요. 강재인은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잠을 길게 자지 못했었습니다. 그날의 아이라는 말, 피가 묻은 바지, 황기만에게 가해졌던 폭력, 노숙자가 몰래 밀어붙이던 갤러리 매각과 탈세 의혹, 그리고 황기찬의 의무기록에서 비어있던 조회로그까지요. 따로 보면 애매한 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선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문장을 말해주기 시작했었더라고요. 거짓말은 결국 시간을 배신한다. 제인은 그 문장을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굴려보았는데요. 굴릴수록 표면이 매끈해지지 않고 더 까끌까끌해지더라고요. 매끈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걸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안 말기라는 말이 다른 이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은 듯 무겁게 들러붙어 있었는데요. 그는 요즘 스스로의 시간을 작은 칸들로 분해해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올라오는 시간, 주사 맞는 시간, 간호사가 바늘을 뺄 때 눈을 감는 시간,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혼자 듣는 시간. 그 고요한 시간에 황기찬은 가만히 노트를 펼쳐 문장을 짧게 적곤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숨을 택했다. 그리고 뒤에 작은 점을 찍었죠. 그 점은 때로 눈물처럼 번졌고 때로는 바람처럼 말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울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줄이는 일은 지우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었습니다. 강세리는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피가 마른 바지, 스마트워치 심박 그래프, 비상계단에서 나온 섬유 조각, 황기만과 다투기 직전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차지영의 끊어진 진술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발이라고 주장하려면 준비의 흔적부터 지워야 합니다. 강세리는 어딘가 비어있는 목소리로 웃었는데요. 금방 웃음이 꺼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뭔가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가 낮게 말하자 변호사는 펜을 놓고 눈을 들었습니다. 끝내고 싶었다면 무엇을요? 강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서 하염없이 자라난 공포, 황기찬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권력과 돈과 사랑이 얽힌 채 피어난 질투, 그리고 그날의 아이라는 말이 만들어낸 기묘한 그림자. 그 모든 것의 이름을 하나로 뭉뚱그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재인은 밤마다 최자영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치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나가곤 했는데요. 밀려나가는 순간이 오면 이런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날 아이 울음이 났었지. 재인이 어디서요라고 물으면 최자영은 손가락으로 공중을 더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 쪽 같았는데 나중에는 계단 같았고 아니면 내 마음속이었나. 말은 늘 그렇게 흐릿했지만 제인은 그 흐릿한 말 사이에서 일정한 리듬을 들었습니다. 울음이 어디서 났는지가 아니라 왜 났는지에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리듬이었는데요. 그 변화가 제인의 호흡을 다르게 만들었었습니다. 김도윤은 조용한 성격만큼이나 기록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병원 인트라넷 로그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조회 이력은 흔적 없이 지워져 있었지만 외부 계정 접속 흔적은 아주 얇은 잔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카드키 출입 기록과 서버 접근 IP, 야간 엘리베이터 사용 패턴, CCTV의 미세한 프레임 드랍. 서로 다른 돌기처럼 튀어나온 데이터를 곰팡이 긁어내듯 붙여보니 시간을 정교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지운 사람과 접근한 사람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도윤은 스스로에게도 제인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대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은 높아요. 말끝이 조심스러웠는데요.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제인에게 신뢰로 들렸습니다. 이태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기지국 접속 궤적을 지도 위에 겹쳐보면서 사람의 습관을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특정 시간대에 특정 높이에서 반복되는 접점을 골라냈습니다. 루틴이에요. 그는 작은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에서 내려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 그 루틴은 어느 날 갑자기 진폭이 커졌고 바로 그날 밤에 아이의 울음이 있었다는 진술이 붙었습니다. 이태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A사 용지 한가운데 점을 하나 찍었고 다음 장에도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을 찍었습니다. 10장쯤 찍고 나니 기묘하게도 점들이 서로의 중심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때 비로소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점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동그라미 위에 그는 진실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썼습니다. 노숙자는 갤러리 구석진 창고에서 오래 묵은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종이 냄새가 훅 올라오자 그는 자기 자신에게 퉁명스레 말했죠. 종이 냄새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황나라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종이는 책임 냄새가 나고요. 가짜 종이는 벌금 냄새가 나요. 노숙자는 딸의 말투를 못마땅해 했지만 더 이상 화를 낼 에너지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에 남은 서명, 거래 흐름에 묶인 계좌, 탈세 의혹으로 묶인 서류. 강승우는 이미 재인과 함께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었고요. 노숙자가 한숨을 내쉬자 황나라는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누가 우리 편이라서가 아니라 기록이 어느 편인지가 중요해요. 그 말이 노숙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오래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갑자기 타인의 종이 위에서 모양을 바꾸는 광경을 그는 생애 처음으로 맨정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황지호는 자신이 오래 품고 있던 낡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윤 선생님, 이거 최자영 할머니가 쓰시던 모델이에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김도윤은 핸드폰을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복구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작은 녹음 파일 하나가 빛을 드러냈습니다. 숫자와 날짜만 적힌 제목. 제이는 잠깐 손가락을 멈췄다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날 아이는 울지 않았다. 고지어 겁먹은 듯한 여자의 숨소리가 따라붙었고 떨리는 음색으로 대꾸하더라고요. 울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나직은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지호. 그 지점에서 녹음은 기이하게 끊겼습니다. 제이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울음의 주인을 정하는 순간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무너진다고 하셨죠. 김도윤은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울음의 주인이 아니라 그 울음이 왜 나왔는가입니다. 황기찬은 녹음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는데요. 울음은 놀랍도록 오래 갔습니다. 울음의 끝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울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줄일 수는 있겠지요. 김도윤은 그의 말을 곧장 붙들어 주었습니다. 지우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지만 줄이려면 또 다른 진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다른 진실을 적는 날로 하시죠.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고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접근했던 기록, 자신이 눈감아 주었던 시간, 자신이 흘려보냈던 돈의 흐름. 그는 종종 손을 멈추고 숨을 길게 들이켰지만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의 하얀 칸이 천천히 사라져갈수록 그의 얼굴은 살짝 맑아지는 듯 했었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노숙자와 마주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강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때 두 번 망가지더라고요. 처음엔 거짓말할 때, 두 번째는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또 거짓말을 할 때요. 노숙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려고 그랬다. 너도 살라고 그랬다. 강세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한 방법 때문에 누가 죽을 뻔했는지 그 생각은 해봤어요. 노숙자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노숙자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냐? 강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정확한 대답일 때가 있는데요. 그날의 침묵이 바로 그랬습니다. 노숙자는 의자에 등을 붙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우린 조용히 살아야 한다. 강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함은 죄가 아닌 사람에게만 허락돼요, 엄마. 법정에서는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진술에서 강세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뒤로 물러서거나 앞으로 뛰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이 사람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방청석이 적막해지고 판사는 기록을 넘겼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진술은 양형에 참작합니다. 그러나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 준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선고는 무거웠습니다. 강세리는 눈을 감고 지호야, 미안이라고 작은 입모양으로 중얼거렸는데요. 그 작은 문장은 유리창에 부딪혀 오랫동안 흔들렸습니다. 도유경은 노숙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로 늘 누군가의 현재를 붙잡아 주려 애쓰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말했었습니다. 병을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을 이유로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병이 당신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노숙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병은 뭐니? 유경은 침착하게 말했죠. 과거 그리고 두려움. 노숙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개 숙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치료 계획이 자신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학적 문장이 아닌 생활의 문장으로 받아들인 순간이었거든요. 강재인은 집에서 한 방을 비웠습니다. 그 방에는 황지호의 스케치북, 최자영이 남겨둔 메모 묶음, 오래된 공책들이 가지런히 놓였는데요. 제인은 매일 밤 그 방에서 페이지를 넘기며 기록과 기억 사이에 얇은 막을 한 장씩 벗겼습니다. 손끝이 잉크로 더러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접어들고 있으면 더러워지고 펼쳐놓으면 맑아진다는 말을 그제야 제대로 이해했거든요. 김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차를 대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름 붙이지 않은 연대가 있었는데요. 서로를 구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붙잡지 않는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재인 씨, 이건 당신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김도윤이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제가 먼저 걸어갈게요. 제 이름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이태호는 새벽마다 루틴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제3의 개입을 가리키는 작은 갈래를 발견했는데요. 그 갈래는 돈의 흐름과 사람의 동선을 동시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생전에 남긴 자금 흐름의 일부, 갤러리에서 빠져나간 그림 한 점의 이동 경로, 병원 기록에서 지워진 문서의 조회 흔적. 엮어보면 낯선 별자리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점이 같은 중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심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밤 11시 40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계단 문 울음. 그 세 단어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원을 이루자 그는 잠깐 두 손을 포개며 눈을 감았습니다. 결론은 아직 이르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강재인은 노숙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술품 감정서와 소유권 이전 신고서. 사본을 들고 있었는데요. 몇몇 작품의 출처가 선물에서 매매로 바뀌어야 한다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고 신고를 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세요. 어느 쪽도 엄마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노숙자가 웃었습니다. 넌 왜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 제인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곧바로 눈을 들었습니다. 피 때문이 아니라 이 집의 오래된 냄새 때문이에요. 그 냄새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으니까요. 노숙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오래된 거짓말은 식초 비슷한 냄새가 난다는 거요. 그 냄새가 이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해 숨이 가쁜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황기찬이 호출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고 김도윤과 강재인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긴 진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시간표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자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의 시간이 멈추는 것이고 당신의 시간은 이제 시작합니다. 황기찬은 잠깐 미소 지었습니다. 제인은 그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살아야 할 사람은 살아야 해요. 죽음으로 해결되는 건 죄책감뿐이니까요. 황기찬은 유언장 2장을 제인에게 건넸습니다. 한 장에는 제인에게 모든 것을 넘기겠다는 내용, 다른 한 장에는 노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진심입니다. 제인은 봉투를 닫으며 웃었습니다. 진심은 하나만 있어도 무거워요. 둘이면 서로 부딪혀 부서집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할지 이제는 순서를 정하셔야 해요. 다음 날 제인은 검찰청 조사실에서 복원된 녹음과 로그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을 USB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들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먼저 풀어야 할까요?
제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의 주인이 아니라 울음이 왜 만들어졌는지요. 그날 밤 울음이 없었다는 말과 울었다는 말이 동시에 기록된 이유부터 풀어야 해요. 조사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질문이 수사의 중심이 되겠네요. 제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질문 앞에서 구원받고 누군가는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그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황지호는 혼자 옥상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케치북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낯선 문장이 적혔습니다. 나는 누구도 닮지 않았고 그래서 모두를 닮았다. 지호는 연필 끝을 세워 그 문장을 한 번 더 따라 썼습니다. 따라 쓰는 동안 마음이 묘하게 진정되었는데요. 진정된 마음이 그를 조금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강재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저도 증인이 될게요. 문자를 받은 제인은 오래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답장을 늦게 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문장을 받은 순간 지호가 더 이상 그날의 아이가 아니라 오늘의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람에게는 어제의 증언보다 내일의 다짐이 더 크게 들리는 법이거든요. 한편 강미라는 회사 자료실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강규철 회장의 서명이 남아있는 문서 더미 사이에서 미라는 비정상적으로 짧은 문장을 발견했는데요. 특정 미술품 담보 인정. 딱 4글자였습니다. 그 4글자가 강미란의 눈을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미술품이 담보로 쓰였다는 것, 그리고 그 미술품이 노숙자의 갤러리에서 이동했다는 것. 이 사실은 자금 흐름과 갤러리의 서류, 그리고 병원 로그를 하나로 엮는 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미라는 강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오래됐고 생각하던 것보다 얕아. 그러니까 더 위험해. 승우는 즉시 응대했습니다. 누나 자료 복제하고 보관해요. 이번에는 종이가 우리 편입니다. 정윤이와 도윤 남매의 집에서는 소박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정윤이는 김도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말이 길어지고 사람을 죽이려면 말이 짧아진대. 너는 요즘 말이 길어지는구나. 김도윤은 웃었습니다. 엄마, 저는 말을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중요할 때가 있고 늘리는 게 중요한 때가 있어. 지금은 늘리는 쪽 같구나. 대신 말에 살을 빼. 그 말이 김도윤의 마음에 적당한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조사실에서 꼭 필요한 문장만 골라 말하려 애썼습니다. 말에 살을 빼자 말의 뼈가 선명해졌고 뼈가 선명해지자 상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도민주는 여전히 치킨 가게에서 평범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가끔 도유경의 아버지로서 멋쩍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밥을 먹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덜 아파요. 도민준이 손님에게 툭 던지듯 말하면 그 말이 의외로 많은 손님들의 표정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제인은 그 가게에서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진실을 소화하며 사는 거구나.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체하고 그 체한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이야기는 서서히 다음 고비를 준비합니다. 유언장 2장은 단순히 법적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태길, 삶의 우선순위, 남은 시간에 대한 태도. 어느 문서가 발효되느냐는 결국 누가 마지막으로 진실 위에 서느냐로 결정될 텐데요. 그 진실은 노숙자의 증언과 이태호의 기록, 강미란이 찾아낸 담보 문서, 그리고 김도윤이 보관한 로그들이 서로의 빈칸을 채우며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인은 그 모든 조각을 조용히 정렬하며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선물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증인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증인.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첫 장입니다. 그날의 아이가 남긴 질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요. 울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보다 왜 그 울음이 만들어졌는지를 향해 모두의 발걸음이 동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의 진술서를 마지막으로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의 적이었고 누구의 남편이었고 누구의 아버지였는가. 이제는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는 호출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더는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은 병실 문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예의는 늘 단순했는데요. 단순할수록 깊었습니다. 제인은 병실 밖 복도에서 벽에 등을 잠깐 붙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켜고 내쉬자 오래된 냄새 대신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거짓말이 거치면 사람 냄새가 돌아오네요. 그가 혼잣말처럼 말하자 지나가던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그 냄새 오래가요. 관리만 잘하면요.